네, 그럼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법인지 네네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뭐 투자하는 방법, 상황별로 다 달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는 어떤 투자법이 맞는 것인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우선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자산 배분이나 이런 걸 말씀드릴 때 보통 이제 바벨 전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바벨 전략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50%뭐 이렇게 양쪽을 가져가는 걸 말했다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바벨 전략은 똑같이 이제 50%나 뭐 60%, 40%를 가져가는 두 개를 가져가는 방식이지만, 이 대상을 바꿔서 얼마든지 이 바벨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바벨 전략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향후 2021년도에 기존에는 없었지만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되는 이런 그런 경기 순환적인 투자 대상도 2021년도에는 유망한 대상이지만, 또 하나 저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술주, 그러니까 장기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쪽들에 대해서도 그냥 아예 관심에서 놓지 말고 이 두 개를 같이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경기 순환에 관련된 투자들은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서 약간 변경을 가져갈 수 있지만, 뒤에 말씀드린 장기 성장주 같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시장을 기술의 시대라고 보는데, 기술의 시대는 경기 순환 사이클은 4, 5년 사이클이지만 이 세계화 시대, 기술의 시대 사이클은 40년, 50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상승을 바라보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술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반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경기 순환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들을 투자하는 그런 그 비중을 50% 정도 가져가서, 오히려 경기 사이클이 바뀔 때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경기 순환적인 포트폴리오는 변경하지만 기술주나 이런 쪽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투자가 좀 바람직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바벨 전략이라는 그런 흐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이게 장기 투자를 할 때 좀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오르고 바로 떨어지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상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테슬라가 올해 가장 핫한 주식입니다. 650%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자체가 까마득하고 아득하죠. 엄청난 상승입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만약에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1600% 오른 거죠. 16배. 네, 그리고 올해만으로도 사실 엔비디아 지금 600에서 1600이 거의 쟤는 1000% 가까이 또 오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슈가 된 테슬라를 알고 있지만, 저는 엔비디아는 왜 넣어놨냐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보시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투자했어도 전혀 투자 수익률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 테슬라의 그 이상 가는 그런 수익률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를 계속 그냥 들고 가기가 어려웠던 구간은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에 요 정도 구간이라면 좀 너무 힘든 구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네요. 네네. 그렇지만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힘들 게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019년도부터 요런 구간도 사실상 코로나 때 요거밖에 안 떨어졌었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힘든 주식은 좀 아니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시장이 바뀌고 나면 2021년도에는 경기 민감이라든지 백신 관련된 주식들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이 장기 성장주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의 기술주 상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형 메가 캡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의 IT 버블 때조차도 보시면 IBM이나 인텔 정도가 600%, 1000% 정도였는데, 지금 이번에는 애플은 3000, 엔비디아 1800, 구글 1200, 테슬라 700 이런 식으로 저렇게 집중적으로 성장주들이 그 수익률이 몇 년간에 걸쳐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한꺼번에 나타났던 시기는 사실 없었다. 네. 저건 사실 좀 길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기술의 시대를 말하는 사람들은 20년부터 70년까지를 전형적인 기술의 시대를 보거든요. 그 당시에 막 전기증 뭐 이런 것들이 발명돼서 그게 실제 사람들에게 대중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강력한 상승, 빅사이클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는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50% 정도는 장기적으로 장기 성장주를 가져가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보유해가는 이런 전략을 좀 추천드릴 수 있다. 그게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50% 정도는 장기 투자에 묶어두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단타를 하든 뭐 ETF를 하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이클에 따라서 그 자산 배분을 계속 바꿔갈 수 있지만은 한쪽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 전략이라는 건 양쪽이 다른 거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 비율을 조정해 나가거나 이럴 때 50대 50을 할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 보유를 해 나가면서 이 계속해서 추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옆으로 좀 새는 얘기긴 한데 제가 요즘 투자자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주변이 잘 되다 보니까 다들 조급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들 뭐 10배 벌었네, 3배 벌었네 이 얘기가 귀에 들어오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나는 10% 20%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주식시장이랑 이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기가 투자한 것 중에 되게 잘 된 거, 최고 잘 된 것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최고 수익률만 듣게 되니까 이게 계속 내 기준을 높여놓게 돼서 계속 마음이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앞으로 1년, 2년 좋은 장이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너무 조급하고 이게 정말 이 좋은 장에서 수익 내면서 가고 있는데 자꾸 사실은 불행해요. 조급하니까. 들 벌어서. 네. 그래서 그 상대적인 그 불행감을 좀 이참에 좀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2021년, 22년 이렇게 좋은 장에서 수익을 내실 때는 마음도 행복하고 수익도 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좀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대상들을 갖고 가는 그런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애플이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 저렇게 10배, 30배 오른 것이 또 앞으로 더 10배, 30배 오르기는 어렵지 어렵습니다. 않느냐 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를 수 있는 과거 10년 전, 5년 전에 저 상태에 있는 기업들을 네네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투자 방법 두 번째 그 ETF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사실 기술의 시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제 꽃을 피우냐면 폼팩터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대중화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반영될 때 아까 전기차 말씀드릴 때 대중화율이 5%에서 10% 사이에 가장 강력하고 50%까지 대중화되면 그 다음에 기술 계속 발전해도 주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관리들이 기술주에도 필요한데 그러면 일찍부터 저런 주가들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겠냐 사는 방법은 저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아까 경기 민감주나 지금 사이클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것 말고 나머지 한쪽을 투자하실 때 이 장기주 하실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걸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혹시 아크라고 아크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뭐냐면 그 테슬라 투자를 일찍부터 해서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ETF는 원래 패시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는 투자죠. 그렇죠. 종목을 고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ETF계의 이다나처럼 액티브 ETF입니다. ETF인데 고르는 일을 주로 하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아크라는 회사의 ETF를 사놓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지금 오른쪽에 제가 보유 종목을 넣어드렸어요. 1위 테슬라가 10%죠. 네. 저 테슬라 10%를 놓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저 지금 아크의 수익률 보세요. 어느 정도 되냐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140%대잖아요. 예, 보시면 이게 언제 수익이냐면 1년 수익률이에요. 많이 대단하죠. 올랐네요. 네,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간접 투자 상품, 펀드나 이런 것 중에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가 언제나 이럴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활용하자는 거죠.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테슬라를 고집스럽게 몇 년째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2019년도에는 그린라이트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공매도 전문 헤지 펀드가 테슬라를 찍어서 눌렀어요. 미국 전역에 교육을 다니면서 테슬라 팔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기고 2019년 하반기부터 저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화제가 됐고요. 저는 우리 개인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팔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만약에 테슬라에 확신이 있고 저 아크가 갖고 있는 한 네 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기술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압도적인 성장을 가져올 거라고 보이는 뭐 블록체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기술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들은 고집스럽게 들고 갑니다. 그게 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쟤를 만약에 10%를 투자해놨다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위에 테슬라가 만약에 여기 제일 10% 테슬라가 망했어요. 만약에 네. 주가가 다 내려왔다고 보시자고요. 근데 얘들이 유망하게 보고 있는 회사 중에 이 밑에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스퀘어라는 회사는 핀텍 회사고 결제 관련된 회사예요. 스퀘어가 유명한 건 비트코인 때문에 유명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슬라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도 저런 스퀘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관련된 그 나머지 회사들이 대박이 나면서 테슬라처럼 올라오면서 아마도 테슬라 까먹은 걸 상쇄는 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테슬라가 지금 꺾인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초기 기술을 투자할 때는 저런 식으로 액티브 ETF를 활용해 보는 것도. 그럼 그런 액티브 ETF 가운데 이제 이 아크 거하고 아크 ETF하고 또 뭐 비견될 만한 게 있나요? 있는데요. 저 사실은 저렇게 고집스럽게 원래 액티브의 특징이 뭐냐면 종목을 자꾸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장주 펀드, 가치주 펀드 옛날에 개념 가져서 성장주 펀드는 뭐냐면 잦은 매매를 해요.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가치주 펀드는 사실은 그걸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찾는 건 액티브긴 하지만 가치주 펀드식의 운영을 하는데 찾는데 유일한 거죠. 그러면 그런 기술에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집스런 아크 ETF를 매수하는 게 낫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저걸 수시로 바꾸지 않습니다. 거의 가치 투자를 하고 있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이유를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가 얘를 더 살고 있는 이유. 뭘 좋게 보는지.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마치 IT 회사가 그 소스를 공개하는 것처럼 이 투자 회사도 다 공개해야 된다. 그래야 더 성장할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런 데들의 공개적인 한 4개의 커다란 기술에다 투자하면서 자기가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저런 투자를 나는 약하지만 저쪽은 확신이 있으니 그 내용도 제가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다 돈을 맡겨놓는 이런 식으로 그 미래의 기술 ETF에다가 투자를 해놓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게 저런 식으로 해주는 데는 헤지펀드거든요. 근데 헤지펀드는 좀 비싸죠. 10억, 기본이 10억이나 30억 해야 됩니다. 여기는 액수 상관없는 거죠? 네, ETF니까 상관없습니다. 한 주씩 살 수도 있고. 네네네네네. 비용도 수수료도 저희가 높아서 0.7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0.7이에요? 예, 예. 수수료가 그러면 펀드가 더 훨씬 낫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저희가, 장기적인 투자는 이런 안목을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지키기는 힘들다. 그러면 그걸 줄곧 태운 데, 그런 데들에게, 그리고 제가 아까 투명성, 자기네가 자꾸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함부로 그냥 팔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같이 투자하라 그랬더니. 근데 이거를 계속 공개하는 데니까, 저기가 유명한 게 매일의 매매 내역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투자자가 되면요, ETF를 사놓으면 메일로 자기네가 어저께 매매한 걸 바로 보내줍니다. 그 몇 주만 사고서는 따라가도 되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저 아크 추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토론합니다. 아크가 뭘 샀느냐, 왜 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린 건 기술주를 막연하게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은 못 들어가겠고 사기는 하고는 싶고 이러실 때는 이런 쪽들을 하시면 같이 확신을 가지면서 가실 수 있다라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2021년 장세를 생각하면서 제가 투자 방법 중에서 중소형주 투자를 좀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가졌는데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주 강력한 중소형주 장세가 예정되고 이미 시작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만약에 1년을 늘리면 이렇게 중소형주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에 그러지 않았고 6개월짜리입니다. 한 6개월만 보면 이 맨 위에 있는 106%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수익률이 106%고 이 밑에 게 뭐가 있냐면 이 연두색이 다우존스 지수, 그 다음에 요 짙은 하늘색
요게 S&P 지수입니다. S&P 500. 잘 안 올랐네요, 두 개는. 네, 거의 비슷하죠. 근데 65%인데 얘가 106%니까 2배 낮지 않습니까? 저게 러셀 지수인가요? 네, 이 지금 짙은 보라색 얘가 러셀 지수보다 조금 더 스몰캡 얘들은. 아, 스몰캡인데 밸류, 가치주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 밑에 게 러셀입니다. 대형 지수이면서, 대형이란 말은 숫자가 많은 거죠. 2000이니까요. 러셀 2000 종목.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92%가 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러셀이 많이 났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장세가 2016년, 17년 장세와 비슷하고 그 이전 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경기 순환적 사이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오르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딱 중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 장세의 특징은요. 세 가지가 강하게 상승합니다. 원자재, 이머징, 중소형주. 딱 실적 장세에만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는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오릅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실제 부도가 납니다. 왜? 힘이 약하니까. 네, 긴축이 왔을 때, 그런 쇼크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한 거죠. 좋은 회사들도요. 그러니까 봄에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여름을 앞두고 있을 때, 여름일 때는 중소형주 투자 가능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 아무 때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원자재 너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정말 경기가 좋아지는 여름에만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중소형주가 있어서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그럼 그 중소형주, 근데 사실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2,000개, 러셀 2,000개에서 뭘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죠. 그보다 더 작은 네. 스몰캡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한 종목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묶음으로 투자하는 ETF 투자가 좋으신데 러셀 2000을 사시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를 중소형주 렌즈로 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그 밑에 조건들 나오는 거. 네네 환경에서 고를 때도 어떤 구별이 있었냐면 제가 전기차 그 다음에 미국 이게 포인트였는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일 가중 방식. 그건 어떤 방식? 그건 뭐냐면 ETF가 30종목을 고르는데 보통 20에서 30개를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있고 동일 가중 방식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란 건 뭐냐면 그 안에 커다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4-5개가 많이 차지해서 한 20% 차지해버리면 나머지 80%를 그 차지하는 나머지 종목들의 비중도 굉장히 작아지고 개수도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이 앞에가 많이 차지해버렸으니까요. 그렇죠. 동일 가중이란 건 뭐냐면 30종목을 고르되 한 종목이 3%가 넘지 않게 합니다. 다 똑같은 비중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를 끌어안게 되죠. 특정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조건으로 고른 ETF가 다른 것보다 압도적으로 요즘 좋은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뭐 하루에 엄청나게 오르는 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회사의 가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코어 밸류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고용,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이 세 개가 같이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이 투자를 개별로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럼 이 동일 가중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 ETF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보통 아까 제가 ETF 어떤 군을 투자할 때 2개, 3개씩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3개가 어떤 건 시가총액 방식이고 어떤 건 동일 가중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앞으로 어떤 대상을 찾으실 때 종목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동일 가중 방식인 거는 그 ETF 설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종목을 시가총액 방식으로 취했다 아니면 동일 가중으로 방식으로 취했다가 그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보고 내가 아까 이제 취하는 방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를 아예 늘어놓으세요. 구글 가셔서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한 칸 띄고 ETF 이렇게 딱 치시면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ETF 쭉 나오는데 얘를 그렇게 쭉 늘어놓고 다 비교를 해줍니다. ETF.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별로 딱딱 골라내는 거죠. 그 포인트 중에 시가총액 방식이냐 동일가중 방식이냐만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잊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뭐 기억나지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률이 네네.
뭐 17%, 18% 네, 투자했습니다. 예, 네. 올라갔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러셀 같은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의 이익률은 7, 8%가 오히려 빠졌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승자 독신 얘기하셨듯이 플랫폼 기업들이 그 작은 기업들의 이익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소형주가 네네네. 투자의 매력도가 있는 건가요? 있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러셀 2000을 추천드리지 않는 건 그런 거죠. 리스크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저렇게 2배가 오를 정도로 지금 중소형주들 하나가 오를 때 한 놈이 되게 크게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 안에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러셀 2000을 투자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승자 독식에 의해서 패자가 될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 많이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조사해 보니까 20%가 적자 상태입니다. 아, 러셀 2000 가운데. 예. 그래서 저 지수를 그대로 투자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ETF에 담겨져 있는 기업이 30개 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러셀 2000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다 비교하는 것들이 미국은 ETF 자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ETF.com에 들어가면 그게 비교가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분야 산업으로 좁혀 놓으면 그 산업 자체가 캐파가 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중소형주 이게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 먼저 테마가 정해지고 네네네. 그 테마 가운데서 중소형주 편입 비중이 높은 네, 맞습니다. ETF로 선택을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그 키워드가 다 만나는 게 아까 제가 고용, 아까 미리 얘기해 네. 주셨던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된 네, 거군요. 고용, 환경, 중소형주가 같이 있는 게 아까 그 환경 관련된 ETF들 5개 늘어놓고 제가 찾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그 세 가지가 딱딱 들어가 있는 걸 찾은 게 저희가 추천했던 그런 거죠. 그랬더니 지금 벌써 몇 달 사이에서도 이 수익률 아웃퍼폼이 꽤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이 올랐다, 버블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이 상황 하에서도 현명하게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법으로 네, 예, 그게 이해할 가장- 수 있으면 되겠네요. 네, 세 가지 방법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개인들이 요새 뭐 점점 스마트해져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예. 네네. 한국도 사실은 이런 여름 장세 왔을 때 코스닥이 아주 코스피보다 아웃퍼폼합니다. 특징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똑같이 대표님이 우려하셨던 상황, 저도 우려하는 코스닥 안에는 이제 뒤로 가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뭐 코스피 쪽의 어떤 대표 기업들은 네.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힘이 약한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오히려 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ETF는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뭐가냐면 이 시가총액 높아지는 것들로 교체를 계속 하는데요.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중소형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름 장세 기간에만 보유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리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무조건 장기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알았고요. 저거 말씀하신 소개해 주신 그런 ETF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언제 투자하느냐?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좀 조정이 있을 것이냐? 그 조정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냐? 이 네. 문제거든요.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의견만 가지면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그다음에 1월 초까지는 소강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제가 보기엔 1월 달에 좋은 상황을 이미 땡겨서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이 웬만한 악재에 반응 안 하고 오히려 올랐는데 이거는 땡겨서 오른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정은 이후에 있는 아주 좋은 환경들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할 데가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조정은 안 나타날 것 같아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12월 지금부터 1월 초까지 있는 소강 상태 속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보다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 부담스러운 주식에 들어가실 때는, 부담스러운 대상에 들어가실 때는 고민하다가 안 하지 마시고, 고민하다 날짜 미루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십시오. 그냥 이번 달에 한 4분의 1 사고, 다음 달에 4분의 1 사고. 그게 수익률만 보면 마음에 안 차실 겁니다. 한 번에 사야 잘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안전하고 나중까지 계속 오른다면 꽤 좋은 수익률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버리지 마시고 망설이다가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냥 기계적으로 매달 산다, 주마다 산다, 2주마다 산다 딱 정해서 있는 돈 딱 잘라서 사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리 그 경제 환경,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를 알려주신 장재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